안녕하세요. 교육학 강의를 맡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지금부터 그 2주 앞으로 다가온 그 국가직 교육공무원, 구급 교육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연도별 국가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출제 문항, 보시면 국가직 문제 총 300문제를 가지고 제가 교육사회 분야랑 평생교육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교육사회 30문항, 평생교육에서 24문항이 그동안 출제가 됐고요. 이 54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회랑 평생교육 부분의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단은 연도별로 비교적 두 문제씩 출제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면 11년도에 교육사회에서 3문제, 평생교육에서 2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교육사회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2020년도랑 21년도에는 교육사회 2문항, 평생교육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나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전체 교육사회학 목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체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금 막대기로 표시된 부분이 그동안 출제됐던 그 문항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을 제가 붉은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특히 붉은색은 2015년부터 2021년도에 걸쳐서 출제됐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은 2007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출제됐던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항들이 최근에 출제됐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계속 강의를 할 때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사회학을 이렇게 목차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물어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사회학의 여러 이론들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을 탐색해보는 부분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 파트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 부분이 교육평등론이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2015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3문제가 출제됐던 영역이기도 하고 지방직에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교육 선발의 특징, 시험의 기능, 교육의 확대와 원인에서 교육의 기능, 마지막에 학업 성취 격차 요인 등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회학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당연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최근에도 되게 많은 부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학교 선택권을 묻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에서는 예전에 신교육사회학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지방직 문제에서는 신교육사회학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들어 이제 다문화사회의 교육이라고 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1-2번은 기출문제 분석에 사용된 이제 지방직 문항이라고 해서 제가 물론 2주 뒤에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국가직 시험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다음번 표는 그러니까 그래프는 지방직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직 문항도 같이 분석에 포함을 시켰고 뒤에 필요하면 지방직 기출문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표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이 교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필기시험도 같은 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12년까지는 각 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시험을 보던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 출제를 맡으면서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해서 여러분들도 사실 쉽게 2015년 이후의 문제들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앞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여러 선생님들이 복원 형태로 많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던 지방직 그 교육청 문제를 인사혁신처로 이전을 해서 국가직, 지방직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그 2015년 이전의 지방직 문제들의 그 총 문항 수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360 문항을 합쳐서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2007년부터 21년도 국가직, 지방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문항을 영역별로 제가 출제 비율을 맞춰서 그래프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그 노란색이 국가직인데 갈등론에서 되게 출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교육평등론에서 국가직, 지방직 모두 출제가 많이 됐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걸로는 지방직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국가직에서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학력 상승의 원인 제가 뒤로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지위 경쟁 이론 아니면 기술 기능 이론 이런 것들이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지방직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지방직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국가직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 그 혹시 국가직에서 학력 상승의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의 내용도 제가 포함을 시켰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앞에 그 기출문제 300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 목차를 작성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몇 번의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평등론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교육평등론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4가지로 나눴는데 처음이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그래서 얘는 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는 측면. 그래서 교육 기회를 허용해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장적 평등입니다.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취약을 가로막는 이런 제반 요건들을 제거해주는 제거해줘서 그런 대책을 통해서 취약을 보장해주는 그런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장이란 단어가 결과적 평등의 보상이란 단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조건의 평등이어서 이거는 모든 학생이 받는 교육 요건을 평등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결과의 평등인데 학업 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얘는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평등의 단계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초에는 허용적 평등 단계에서 보장적 평등, 조건을 맞춰주고 마지막엔 학업 성취 결과까지 평등하게
해줄 수 있도록 뭔가 보상적인 노력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원래 평등이나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그냥 모호하게 그냥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평등이라는 거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에 나와 있는 이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조건이 다른,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같은 조건이 아닌 아이들을 뭐 걔들에게 특별히 다른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뭔가 그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형평성이면서 보상적 평등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 결과의 평등에 있어서 사례를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드스타트 운동,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취학 전 아이들이 그 취학 후에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뭔가 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게 헤드스타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미들스타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또는 영국에서 교육 우선 지역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그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하고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된 이런 내용들이 교육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를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이라고 해서, 부진화 등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장의하는데, 이 부진화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학업적으로 좀 처지는 아이들에게 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곳을, 이런 아이들이 밀집한 곳을 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 결과의 평등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 지역 사업이라 함은 그 시행령 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령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서 교육 결과의 평등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을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좀 이번에 중요해서 혹시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이 평등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결과의 평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2019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랑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입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2번 문제를 보시면 학교의 시설,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조건의 평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그 네 번째 교육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보면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 장애를 제거해주는 취약 보장 대책. 이게 아까 뭐였죠? 보장적 평등.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상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건 뭐냐면 저소득층의 취약전 어린이들이
학습 결과에 있어서 자꾸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취약 전 단계에서 약간 출발선을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 사실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다양한데 그 평등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일단 조건을 맞춰준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육 요건을 동일하게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의 평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건 보장대책. 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교육기회 보장적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제는 2013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여기서도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일단 제약을 철폐한다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용적 평등이었죠. 두 번째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건 보장적 평등이었죠. 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평등한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조건의 평등. 네 번째는 기초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보상교육. 보상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결과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 문제도 교육 결과의 평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직접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라고 했던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이 그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장적 평등, 보장이고요. 나머지 세 개가 교육 결과의 평등이면서 보상적 평등이거든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교육을 보상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전 아동들에 대해서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총량이 늘어나죠. 마지막으로 취약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이 확대된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니까 여기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2009년 국가직 문제였는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이거는 교육의 어떤 관점이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바로 나오실 수 있겠죠? 교육 결과의 평등이었고요. 다음번 문제는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 이거 2020년도 지방직 문제였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국가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국가직 문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지방직 문제를 좀 뒤로 빼거나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라고 해서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결과적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제가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의 핵심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다르게. 그래서 사실 여기 답은 차등의 원리. 다른 것을 다르게. 그래서 경제적 계층의 아이들의 그 학습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현상에 직면해서 취약전 아이들에게 보상교육을 하잖아요. 그건 사실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다르게 대우해서 다르게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2017년 지방직 문제였는데요. 아예 보상적 교육 평등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라고 했고요. 일단은 성별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뭐였죠? 허용적 평등이었죠. 두 번째는 교육복지 우선 지역사업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교육 결과를 제고한다. 이건 결과적 평등.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육복지 우선 지업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 이거를 두고 얘가 어떤 평등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시면 일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좀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의 아이들을 다르게 대우한다 해서 얘는 결과적 평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 아이들의 학습 결과가 좀 낮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갈 때 그 친구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차등성의 평등, 차등성의 원리라고 보셔서 보상적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죠. 학교 간 차이를 동일하게 줄여서 동일하게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평등론에서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가지고 반복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문제는 가장 부합하는 교육의 평등을 물어보고 있고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요.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농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전형제, 기회균등 할당제 이게 다 뭐냐면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적인 접근,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그 교육평등론 문제들이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얘는 교육 선발과 시험이라고 해서 선발의 특징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딱 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호퍼의 교육 선발을 호퍼가 교육 선발을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 교육 선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켰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제 호퍼는 교육 선발을 선발 형식에 따라서는 선발의 중앙 집권화와 표준화의 정도에 따라 형식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 중앙 집권화이면서 형식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발 시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요한 선발을 실시하는 조기 선발 그리고 만기 선발로 나누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 선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발 대상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는 특수주의. 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보편주의.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었거든요. 선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정리를 했는데 선발 기준에 따라서는 사회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는 집단주의,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퍼의 교육 선발 4가지 측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교육 선발과 시험 부분에서 이제 시험의 기능에서 몇 문제 출제가 됐는데 2020년도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해서 시험이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시험의 기능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를 먼저 좀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사회학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런 관점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시험은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교육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지만 시험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지식의 사회적인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문화와 지배문화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시험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뒤로 가면 그 갈등론자들의 그 재생산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되게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넣을까도 좀 고민을 하다가 시험의 기능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목차상 제가 앞부분으로 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개선,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기존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규범과 가치관 통제.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되게 1번 같은 경우는 가치 중립적인 측면. 그래서 답은 사실 1번이었어요. 1번이었고 밑에 세 가지가 재생산자들이 얘기하는 그 갈등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시험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보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보기에서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 뉘앙스랑 이 2, 3, 4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요. 시험의 기능을 묻고 있는 문제였는데 2014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대비한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문제를 풀 때 시험의 교육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사회적 기능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이걸 좀 나눠서 보실 건데 지식의 공식 앞에 나온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기도 하네요. 지식의 공식화와 미개화, 교육과정 결정, 문화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선발. 여기서 이 내용만 교육적 기능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사회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신일 선생님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시험의 사회적 기능을 좀 정리했는데 시험의 사회적 기능은 일단 사회적 선발 기능이 있고요. 지식의 공식화, 위계화 이런 기능을 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문화를 형성하고 변화시킨다라는 이런 기능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교육의 확대와 원인이라고 해서 아까는 선발의 특징과 이제 시험의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의 확대와 원인 부분이고요. 첫 번째 교육의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2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16번 문항이었는데 학교 교육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현대사회가 업적적 지위를 더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개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학교 교육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부분 갖고 푸시면 되는 거라서 1번 사회이동, 사회적 이동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요. 다음번 문제는 2009년 지방직,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지방직 문제를 포함을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학력 상승의 원인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인간 자본론, 지위 경쟁 이론, 기술 기능 이론, 국민 통합론 이게 되게 많이 교육사회학에서는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직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위 경쟁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내용을 보시면 졸업장은 그냥 어떤 품질 증명서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도월이란 사람이 졸업장 병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콜린즈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신임장 효과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를 상승시키고 더 많은 급여나 뭐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지위 경쟁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07년도 뭐 예전 문제긴 한데 인천에서 나왔던 지방직 문제고요.
학력 상승의 원인 중 가장 올바른 설명 이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지위 경쟁 이론에서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인간자본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 내용은 틀린 거라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기술 기능 이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능 이론은 학력 상승이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하겠지만 구조기능론적 관점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과잉 학력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지위 경쟁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위 경쟁 이론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역시 그 앞에 그 첫 번째 파트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취 격차와 요인을 다루는 내용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콜만의 교육 불평등 보고서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만의 교육 불평등 보고서 이 연구 결과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의도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이 콜맨 보고서라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인데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과 빈곤층 자녀들이 성적이 낮고 상급 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학교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 조건이 열악해서 이 사람들의 그 학업 성취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막상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육 조건은 학업 성취에 전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 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 배경하고 친구 집단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학교의 조건,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 되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 연구 보고서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이 콜만 보고서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여건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여건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맞아요. 대신 가정 배경 요인하고 친구 집단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었고요. 3번 불우한 계층의 열등한 학업 성취는 고착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보상교육 정책이 수립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평등론 얘기할 때 보상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 결과의 평등이란 개념이 이 연구 이후에 더 많이 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본 거고. 네. 학업성취 격차와 요인하고 관련된 문제로 2017년 지방직 문제였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콜맨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답이 3번이었거든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같은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인데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자본. 사회자본.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하는 등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가 높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학업 성취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번스타인하고 부르디에를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갈등 이론에서 설명을 할 거라서 이제 그 부분하고도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1번 보시면 번스타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번스타인 얘기가 뒤에서 나올 건데 갈등론적 입장의 학자고요. 당연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부르디의 문화자본 이론은 특정 문화에 익숙한 계층이 학업 성취에 유리하다고 설명한 게 맞고요. 사회자본 이론, 앞에서 나왔던 그 사회자본이거든요. 사회자본 이론은 가정 환경이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학업 성취에 대한 결과로서의 평등 측면에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콜맨 보고서 이후에 보상교육, 결과적 평등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 그 교육과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서 교육 평등론, 그다음에 교육 선발과 시험, 교육의 확대와 원인,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의 격차와 요인 이것들에 관해서 기출문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파트고요. 교육사회학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리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잠깐 쉬고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